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지난 시간에 개념 1, 2를 했어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개념 3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29쪽이에요. 설마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저랑 톡 1, 2 하지 않았나요? 개념 톡 1, 2. 저희 원만 했어요. 원만 했니? 네. 근데 왜 빨리 얘기 안 하니? 자, 보시면. 아, 그래. 프린트. 아, 그렇구나. 네. 보십시다. 저거 한번 갈아볼까. 26쪽으로 오시면 저희 이제 저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화제, 논제, 논점 이렇게 있는데 사실 한자라서 그렇지 어려운 의미의 단어는 아닙니다. 화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단어는 중심화제가 되겠죠. 중심화제라는 건 어떠한 글이 주어졌을 때 그 글에서 주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예요. 소재가 무엇이냐라는 걸 얘기하고요.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논제라는 거는 이제 논하고자 하는 것의 제목이나 주제인데 요거는 뭐냐 하면 각 사상가나 혹은 이론 간의 어떠한 주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혹은 아니면 어떠한 이론은 이러한 방식이고 어떠한 이론은 이러한 방식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들이 논제가 돼요. 그 논제 간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뭐 대조를 이룰 수도 있겠고요. 또 유사한 방식일 수도 있겠고요. 또 영향을 받아서 변형이 된 관계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갖다가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논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어떠한 사상 혹은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나 혹은 아니면 이론 간의 차이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거부터 해서 보시면 나와 있는 지문 잠깐 보도록 할게요. 같이 볼게. 짧은 지문. 광고 언어에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송신자의 의도를 수신자가 정확히 풀어낼 수 있도록 언어적 표현이 잘 짜여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송신자는 좀 더 다양한 언어 표현들을 위한 전략을 사용한다. 여기서는 반복, 생략, 신조어를 사용하는 방법과 효과를 알아보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지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 첫 번째 문단 이후에 여기 뒤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다음 문단에서 다룰 내용들을 뭐하고 있어요? 예고하고 있죠. 뭐가 나올 거냐 하면 반복, 생략, 신조어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것들이 가지는 효과를 얘기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문학 지문을 여러분들이 푸실 때 정시간이 없으면 어떠한 좀 꼼수를 쓸 수 있느냐 하면 각 문단의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들만 읽어도 한두 문제는 커버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흐름 파악할 수 있고 중심화제 파악할 수 있고 얘기하잖아. 중심화제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읽어도 한두 문제는 사실은 커버가 가능해요. 그냥 대충 때려 찍는 것보다 어찌되었든 두 문제, 한 문제 정도를 그렇게 풀어내는 것이 점수 확보하기가 좀 더 편하겠죠. 네, 그런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보시면 자, 확인. 광고 언어에서 표현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한 다음 이어 다룰 화제를 제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방금 읽은 부분에서 광고 언어에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얘기하고 나서 그러한 것들에는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다음에서 알아보자 라고 전개가 되는 방식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화제는 사실 이건 뭐죠? 이 글의 화제는 두 글자로 갔다가 네 글자로 갈게요. 네 글자로 갔다가 하면 광고. 그렇죠. 광고 언어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질 내용은 언어 표현 전략이 되겠죠. 이렇게. 넌 뭐 왜? 이거 맞아요? 난 2번이지 멍청아. 그 두 번이야 지금. 아. 녹화됐잖아. 살려주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제 쪽 보시면 논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사상가나 이론간의 주장이 어떻게 관계에 지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자라고 했어요. 볼게. 일반적으로 가치는 반드시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는 반면에 사실은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지 않는다. 첫 번째 문장만 읽어도 두 가지 화제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가치와 사실. 그렇지. 이렇게 되고요. 가치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사실은 어떠한 특징을 가져요? 주관적 평가고요. 이쪽은. 그 다음에 사실 쪽은요. 그렇죠. 얘는 있고 얘는 없고. 요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나 같은 경우에는 앞의 내용과 어떻게 되는? 반대되는 거죠. 혹은 부정하는 그러한 역접이에요. 많은 철학자들은 사실과 가치가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 요 가치와 사실이 주관적 평가가 들어갔다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통념이에요.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선입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뒤에 이 통념을 뭐 하고 있어요? 반박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가치하고 사실을 이렇게 나누는데 철학자들은 이렇게 딱 뭐 물을 가르듯이 나눠 놓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은 논리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가치 판단이랑 사실 판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 논리적 구분이에요. 그렇지만 실제 지적 활동에서는 서로 결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을 가진다. 인간은 과학을 통해서 사실의 구조를 인식하면서 윤리를 통해서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치 판단은 뭐와 연결된 거야? 방금 얘기했어? 윤리와 연결되고 사실 판단은 그렇죠. 과학이죠. 이렇게 카테고리가 연결되는구나 확인을 해 놓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은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확연히 구분될 수 있다. 다시 한번 같은 말이 반복이 돼서 논리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러나로 갔다가 반박을 해요. 실제로 한 인간이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할 때 이 두 영역은 뭐와 뭐죠? 사실 영역과 가치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서로 맞붙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녀석들이 뭐냐면 가치와 사실 뭐 얘긴데 부분이 실제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논제는 이렇게 던져주는 어떤 논하고자 하는 주제 혹은 아니면 논하고자 하는 어떤 성질의 제목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가치 vs 사실. 이고 그게 뭐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논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논이나 논쟁의 중심이 되는 문제점. 말 그대로 문제점이 어떠한 문제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차이를 발생시키느냐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그냥 뭐 읽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정의로운 사회에 살기 원한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철학자 로버트 노직과 존 롤스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 누구하고 다른 견해를 보인다고?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 뒤에 나오는 글들은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라고 무엇을 중심으로 갖다가 둘의 차이를 중심으로 갖다가 서술이 될 거야. 자, 그래서 하나의 논점에 대한 두 견해를 소개하면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갖다가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면 돼요. 이 화제, 논제, 논점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파악하는 거냐 하면 화제는 중심 화제를 파악해서 이게 뭐에 관한 글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논제나 논점 같은 경우에는 논제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제 파악이고요. 그 다음에 논점은요, 글의 어떤 구성이나 전개 방식 파악과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비문학은 참 재미없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해두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하기 싫어지고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짜요. 자, 28쪽 보시면 X5 학습 있습니다.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베토벤의 교향곡을 소리로 재현해내지 않는다면 베토벤의 명곡은 결코 우리 앞에 생생한 소리로서 존재할 수 없다 라는 첫 번째 문장만 읽어서 여러분들이 건져가야 하는 게 뭐냐 하면 누구하고 누구가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할까요? 지휘자랑 그죠? 오케스트라 와의 그 관계에 대한 얘기이고 요것이 생생한 소리. 자, 지휘자의 오케스트라가 작곡가의 악보를 소리로 바꾸는 과정에서 음악 해석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자, 이따가 아니군요. 다음 시간 정도에 또 얘기가 되겠지만 여기 지문을 보면 눈에 띄는 녀석이 있어요. 요렇게 된 녀석이 있어요. 이모티콘 아니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작은 따옴표를 통해서 나온 그러한 개념어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활용이 되는 개념어들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예시가 나오거나 혹은 아니면 어떠한 개념, 정의가 나오거나 혹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쭉 이론이 나오거나 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 녀석들은 좀 예의주시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봅시다. 지휘자는 자신의 음악적 관점을 리허설을 통해 전달을 하고 여러가지 손동작과 표정, 몸짓, 자, 이 손동작, 표정, 몸짓 요거를 국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언어에서는? 그렇죠.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거나 음악들의 느낌을 단원들에게 전달하며 훌륭한 연주를 이끌어낸다. 그 순간 지휘자는 박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할 거는 이 지휘자는 뭘 하고 있는 거다? 음악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이 지휘자의 관점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연주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살펴봤어. 자, 정확하고 무자비하기로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정확하게 베토벤이 원하는 템포 그대로의 운명의 동기를 연주한다. 그리고 운명의 동기를 반복적으로 구축하여 운명이 추적해오는 것 같은 뒷부분도 사정없이 몰아친다. 그의 해석으로 베토벤 음악의 추진력을 더 돋보인다 라고 하면서 이 음악 해석의 예시로 누구를 들고 있어요? 토스카니니. 자, 이렇게 된다. 자, 보시면 문제랑 연관되는 거. 화제의 변천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는 어땠고 어느 시대는 어땠고 그런 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 사례를 들어. 누구 들어줬어? 오케이. 그래서 그건 맞다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갖다 지문을 보고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배운 거 확인 간단하게 보시면
18세기 조선에서는 진경산수화가 유행했다. 그렇대. 진경산수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뭐가 돼? 오늘 배운 세 개 중에 화제가 되죠.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가인 겸재정선은 정선이라는 사람을 예시로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 중국의 화법인 남종 문인화 기법을 바탕으로 우리 산하를 주체적으로 그려내었다. 성리학에 깊은 이해를 가졌던 겸재는 재구성과 변형, 즉 과감한 생략과 과정으로 학문적 이상과 우리의 산하에 대한 감흥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겸재정선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표현 기교와 방향성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건 논제가 되겠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주장을 하는구나. 자, 그렇다면 엑소 부분 보면 작가 의식과 작품을 연관지어 서술하고 있다. 작가의 의식은 뭐예요? 학문적 이상과 우리 산하에 대한 감흥이고요. 그걸 작품을 연관지어서 어떠한 작품? 그렇죠. 진경산수화라는 작품. 그래서 맞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 거 넘어가서 보시면 1학년들이라서 일부러 개념 교재로 갖다 했는데 좀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 그냥 지문 있는 걸로 갖다가 하는 게 더 편할 뻔했어.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왜냐하면 개념을 전달하는 입장에선 일단 재미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 확인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움이 들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과제가 배부가 될 텐데 그 과제를 가지고 금요일날 이제 국어가 다 들었는데 금요일날 이제 문제풀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29쪽이에요. 세 번째 보시면 핵심어와 중심 내용이라고 나와 있군요. 자, 위에 동그라미 나와 있는 것들 보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에요. 내용이 반복되거나 지시어나 접속어, 정리 표현이 있거나 아니면 개념이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나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작은 따옴표가 있는 부분이나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갖다가 전개되고 있는 부분이거나를 신경 써달라는 얘기예요. 왜? 그게 핵심어이거나 중심 내용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문학에서도 배우셨겠지만 한 번 얘기했던 거 두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했던 거 세 번 얘기하면 술 취한 게 아닌 이상 뭐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죠. 비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개념이나 동일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글에서 그 개념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라는 얘기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기 이름을 넣어놓으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국박쌤은 착하다, 국박쌤은 친절하다. 예를 들어 모르는 부분을 질문을 할 때도 항상 친절하게 가르쳐준다. 착하다, 친절하다, 친절하게 라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죠? 반복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국박쌤은 오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글의 방향성입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는 거는 국박쌤은 학생들의 질문에 항상 친절하게 답해준다. 즉 국박쌤은 친절하다. 즉 이라고 하면서 앞에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뭘 해줘요? 요약 혹은 정리를 해주죠. 그랬을 때 그 즉 뒤에가 이 글을 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핵심이 되겠죠. 친절하다. 자, 보시면 뒤쪽으로 넘어가서 요게 사실 조금 읽을 때 어려울 수 있는 지문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도 수업을 제가 본문을 다 예전에 했었는데 경제 지문이고요. 경제 지문이 처음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보는 개념어나 어휘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비문학이 글이 길어지는 이유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길어져요. 뒤에 정의 혹은 뒤에 예시 혹은 뒤에 적용 이런 걸로 갖다 다 얘기를 해줘요. 요것도 볼게요. 비교 우위란 뭐 표시되어 있으니까 따라오세요. 비교 우위 뭔 소린지 몰라. 비교 우위가 뭔데? 몰라. 근데 어떤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하며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작은 경우구나 라고 뭘 해주고 있어요? 데피니션을 내려주고 있죠. 그렇죠? 이때 기회비용이란 그렇죠? 여기 이렇게 정의가 쭉 있는데 기회비용이라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또 뭔데? 라고 했을 때 기회비용이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재화 생산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가치. 요걸 다시 또 정의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비교 우위랑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사용은 됐지만 여러분들이 몰라도 이 부분만 읽어서 사실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것조차도 어렵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회비용은 재화 생산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가치. 혹시 이 기회비용은 사실 중학교 때 여러분들 중학교 도덕 시간이 있나요? 네. 그때 배웠을 겁니다. 혹은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가 되겠죠. 나한테 딱 10,000원이 있어. 10,000원이 있는데 그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000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PC방 가가지고 10시간 뭐 정액권 끊어놓고 갔다가 할 수도 있어요. 11시간이겠구나. 12시간이라. 어쨌든 정액권 끊어놓고 할 수도 있어. 그렇다면 나는 10,000원으로 몇 시간을 즐거울 수 있어? 12시간을 즐거울 수 있어. 근데 그 12시간을 포기하고 뭘 할 수도 있어? 이걸로 뭔가 맛있는 걸 사 먹을 수도 있어.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할 수도 있어. 또 그리고 10,000원으로 갔다가 로또를 10장 살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첨이 될 확률을 생각하면서 로또를 10장 산 사람은 무엇을 포기한 거죠? PC방 12시간 정액권이나 아니면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밥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포기하게 된 것이 기회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예시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만약 다음의 상황에서 왜 이렇게 오타가 많아? 다음의 상황에서 A국이 자동차를 한 대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신발 100켤레를 줄여야 된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면 신발을 100켤레 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랬을 때 A국 입장에서 자동차 한 대에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신발 100켤레와 같다. 한편 B국은 자동차 한 대 생산의 기회비용이 신발 200켤레가 된다고 하자. 이 경우 A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이 B국의 기회비용보다 작잖아요. B국은 200켤레고 A국은 100켤레잖아. A국이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 더 뭘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위에 있다라는 얘기죠.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 B국은 신발 생산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자, B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면 신발 200개 어치를 포기를 해야 돼. 다만 신발 200개 어치를 만들면은 자동차 한 대와 뭐 할 수도 있어? 바꿀 수도 있어. 그렇다면 이 A국과 B국은 어떠한 교류를 하는 게 서로에게 이득일까요? A국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B국에 팔고요. B국은 신발을 만들어서 A국에 팔면 되죠. 그런 게 이제 서로 비교 우위에 있는 국가들끼리 뭐가 발생하게 되었다? 어떠한 교류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나중에는 이제 경제학의 기초 이론인데 나중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걸로 갔다가 점점 더 수정이 됩니다. 보시면 자, 기회비용과 비교 우위가 여기 정리가 되어 있죠. 그렇다면 비교 우위와 기회비용이라는 무엇을? 개념을 정의된 것을 통해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요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다른 것
보도록 하죠. 각국의 비교 우위 산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20세기 초의 경제학자 핵셔는 국가 간 생산 요소 부존량의 상대적 차이가 비교 우위를 낳는 뭐야 또 비교 우위야? 비교 우위를 낳는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각국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 요소. 자, 여기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면 형광펜으로 칠한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 동일한 의미의 말을 조금씩 바꿔서 해놨을 뿐이야. 그게 반복이 되고 있어. 그렇다면 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결국 이 비교 우위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즉 재화마다 각 생산 요소들이 투입되는 비율이 다르기 마련인데 어떤 재화 생산에 특정 생산 요소가 집약적으로 사용된다면 그 생산 요소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해당 재화의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는 거. 계속 비교 우위에 대한 개념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사실은 비교 우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파트가 되겠죠. 자,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거 어디 갔어? 접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잠깐 접속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동그라미 부분에서 지시어랑 그 다음에 접속어랑 그 다음에 정리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시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그, 저예요. 이를 통해 혹은 아니면 이와 같이 이처럼 그 다음에 그와 같이 그처럼 혹은 아니면 저렇게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앞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지시해서 똑같은 문장이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어는 조금 적으실 게 있겠죠. 자, 접속어 같은 경우에는 귀결의 의미를 가지는 접속어들이 있어요. 귀결이라는 건 결론이나 요약을 도출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결국 그래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립이 있죠. 대립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역접이라는 얘기예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혹은 아니면 앞의 내용을 부정하는 접속사예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그러나 그러나 그렇지만 혹은 아니면 반면 아니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병립이라고 있어요. 병립 말이 어렵지만 순접이라는 얘기예요. 동일한 내용 혹은 아니면 그 대등한 내용이 이어지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죠. 자, 순접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게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가 있고요. 또 있죠. 그렇죠? 또한 그 다음에 하물며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좀 많아. 다 알아두면 좋겠지만 몇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만 기억하고 있어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보충은 어떤 이유나 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용되는 접속어예요. 왜냐하면이라든지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 혹은 아니면 다만 이럴 뿐이다 라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혹은 아니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라고 해서 근거를 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시가 있겠죠. 예시는 뻔하죠.
예를 들어 예컨대 말하자면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 칸 모자란데 이쪽으로 갖다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과. 인과는 뭐와 뭐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원인과 결과 쪽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그렇죠. 네, 따라서 그리하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환 같은 경우에는 전환과 역접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역접은 아예 부정을 하거나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전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거고 또 다른 얘기. 그런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라든지 아니면 뭐뭐인 한편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 두시고, 앞 문장과 뒷 문장 혹은 앞 문단과 뒷 문단이 이러한 접속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떠한 내용 관계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그 글의 흐름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X학습 쪽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진행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2쪽 넘어가면 개념 정의 작은 따옴표 활용 부분을 토한 파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은 따옴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영어에서는 보통 요러한 표현을 사용하죠.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뭐 하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 되게 못생겼다고 라고 얘기하면 내가 못생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역시나 비문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따옴표가 사용됐다라는 건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소재가 된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지문을 보시면 지식의 본성을 다루는 학문인 인식론은 흔히 지식 유형을 나눈 데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식의 유형은 안다는 말에 다양한 용례들이 보여주는 의미 차이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한다. 예컨대 라고 하면서 뭘 들어주고 있어요?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데 보시면 그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 네, 두 가지 문장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 문장이 그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의 안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이서가가 동물다는 것을 안다. 네, 이서가가 동물다는 것을 안다예요. 근데 이 안다가 글자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의미적으로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 전자의 안다는 능력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요거는 능력의 소유 연결되고,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절차적 지식이라고 불러요. 자전거를 탈 줄 아는 거는 내가 뭐 한 거예요? 배워서 습득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2번에 있는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는 정보의 소유예요.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자전거를 못타는 애한테는 자전거를 탄다라고 그러면 우와 멋있다라고 하지만, 정보를 가진 애 같은 경우는 나는 사과가 둥근 거 알아, 나도 눈깔 달려서 알아 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는 사실 우와 대단하다라고 할 게 없어요. 능력은 발휘를 해야 되지만 정보는 알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보의 소유는 표상적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로 정리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 뭔가를 안다라는 것은 저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크게 보면 뭐와 뭐의 소유를 얘기해. 그럼 이거나 정보, 이거나. 그렇죠.
그렇게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3쪽 보시면 요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웠던 지문입니다. 볼게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한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에서 경제지문이나 이런 거 나오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개념어 자체가 이게 뭔 소린지를 몰라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문학 지문은 생각보다 되게 친절해요. 그래서 다 알려줍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비문학 되게 재미없죠 이것들아. 자, 갑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채권은 뭐고 채무는 뭘까요? 권은 권리죠. 무는 의무예요. 그래서 채권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되고요. 채무라는 건 내가 져야 하는 의무가 돼요. 누구에게서 돈을 내가 빌렸어. 그렇게 되면 나는 그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가 있는 거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자, 요 부분이 중요하죠. 단체도라고 하는 걸로 봐서 앞쪽에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다가 추가적으로 요 단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단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아, 단체도 법인격을 가질 수가 있구나. 근데 이 법인격이 뭐예요? 앞쪽에 설명한 개인들이 어차피 갖고 있는 권리 능력인 거죠. 오케이. 자, 단체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독자적 실체로 존재한다. 독자적 실체라는 말은 앞쪽에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구성원과는 구별된다라는 얘기예요. 구성원이 회사는 아니야. 회사는 회사 그 자체로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운영기구를 두고 있어. 아, 운영기구를 가지는군. 그 다음에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을 한다. 가입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라고 되어 있어. 요러한 성격을 가진 애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단체 중에서도 사단이라고 하면,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 자, 이러한 성질이 뭐야? 요 네 가지죠. 요걸 뭐라고 불러? 그렇죠. 사단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고요.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 가진 사단을 사단법인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선지를 볼게요. 사단성을 갖춘 단체는 이거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사단성을 갖춘 단체. 사단. 그렇죠? 사단은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맞죠? 네. 그 다음에 2번. 사단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사단법인의 법인격은 사단이라는 녀석이 일정한 무엇을 갖췄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부여받는 권리 능력이야. 결국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쵸? 사단이 그냥 뭘 받았을 뿐이야? 법인격을 받았을 뿐이야. 결국 사단에 대한 얘기야. 그렇다면 네 번째, 가입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라는 성질을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이걸 많이 틀린 이유는 뭐냐 하면 사단 법인의 법인격은 이라고 하면서 법인격은 뭐지? 법인격은 다른 건가? 막 이런 식으로 갖다 헷갈리는 애들이 있는데 다 똑같은 얘기야. 사단성을 가진 단체가 사단이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의 법인격은 결국 사단이 가진 사단성과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거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면 말이 헷갈려서 틀리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정답률이 50%밖에 안 됐었거든요. 전에 나왔을 때.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오늘의 것이 다 왔군요. 질문과 답의 형태를 통한 파악. 요거는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질문을 찍어하고 대답도 찍어하고. 그렇지. 자문자답 형식을 얘기를 합니다. 자문자답 형식 같은 경우에는 문제인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한다든지 얘기하고 나서 무엇까지 제시하는 방식이죠. 해결 방안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까지 언급하는 방식인 겁니다. 거기 그림 나와 있는 거 보시면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몰라 임마. 자, 철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문제와 그 다음에 해답까지 주고 있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글쓴이는 뭘 강조하고자 했을까요? 야, 뭐 알고 있니? 라고 하는 게 강조점일까요? 아니면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강조점일까요?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강조점이죠. 그렇다면 자문자답 방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질문 쪽이야? 답 쪽이야? 그렇죠. 답 쪽이 되겠죠. 신경 써야 되는 건 답 쪽이야. 보시면 사람들 중에는 유독 길눈이 밝아 길을 잘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번 갔던 길도 잘 못 찾는 사람이 있다. 저예요. 이처럼 사람들의 공간 지각 능력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질문이 됐어. 이 질문이 중요합니까? 뒤에 보면 그것은 대뇌의 축두엽 앞에 안쪽에 있는 해마와 이를 감싸고 있는 내후 각 피질의 신경세포들로 설명할 수 있다. 요것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게 목적인 글이겠군 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뒤에 1970년대 오키프는 뇌가 어떻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지 밝히고자 기억력과 관계 깊은 해마 연구에 몰두했다. 그래서 실험용 쥐의 해마의 전극을 동물학대를 하면 진행을 했다. 자,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인 거야. 그 다음에 엑소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소성 높은 최고급 커피의 생두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질문 파트야. 지금 생두가격이 어떻게 결정될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게 목적이야? 아니죠. 그 질문에 대한 답. 바로 경매이다 라고 하면서 경매를 통해서 결정된다 라고 정보를 주기 위한 게 목적이야. 경매를 통한 가격 결정 방식은 수요자들이 해당 재화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거나 아니면 해당 재화의 가치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을 때 주로 사용된다. 네, 여러분들 경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참여해본 경험은 없겠지만 경매하는 것들 보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특히나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아니면 이제 저쪽 부산 쪽에 가면 새벽부터 이제 경매하고 있는 거를 봐요. 되게 고등어나 아무튼 이렇게 생선들 잡아왔을 때 요거 몇 마리 지금 있는데 얼마요? 그러면은 아저씨들 이러면서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경매를 때려요.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 부른 사람한테 이제 그 상품들이 가게 되는데 갑자기 경매하니까 저거는 생각나네요. 4년 전이었나 5년 전에 이제 마블 영화 한참 조금 다시 뜨기 시작할 때 뭐가 한번 경매에 나온 적이 있었냐면 캡틴 아메리카 초회본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경매로. 포장 뜯지 않은 거. 사실 거기에 가격이 써져 있었어요. 25센트짜리예요. 그러니까 1달러에 4분의 1이야. 근데 그거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십니까? 1600만 원인가에 낙찰됐어요. 25센트짜리가. 물론 그 만화책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일 때 나왔던
책입니다. 게다가 뜯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희소성이 더 올라간 거죠. 어찌되었든. 자, 그렇다면 이 부분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경매는 재화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을 때 주로 쓴다라고 앞쪽에서 질문에 대한 답에 나와 있었던 내용을 확인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고생했습니다. 쌤 이런 것도 나와요? 의리 없음 이런 것도.